순방을 갔다 오자마자 한 3시간 국무회의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요. 어제 빵 터졌던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실이 피로를 호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울산 내려갔어요. 와, 좀 배워 두 사람. 그 체력. 오자마자 피로를 호소했는데 저희가 반성하게 되네요. 오자마자 방송도 시작도 했는데 피로를 호소하고 그래. 저 민생경제공서 강철 체력이죠. 뭐라고요? 지난 3년 반 동안 윤석열이 맞서서 쉼없이 쉬지 않고 투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제도권에서 저희는 밖에서. 앉은 걸 진짜 눈치 없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체력을 지켜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네. 본인 체력이 더 세다는 거 지금 아니 불경스럽습니다. 자기 정치 할래? 아니요. 대선 6개월 앞두고 단일화했던 우리 새날 푸나 형님의 그 대승적인 태도를 이어받아서 공동정권이야? 예, 저희도 제야에서 자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불같은 체력으로 함께 단일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신소리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작할게요. 예. 민생웃음연구소 대망의 30번째 와.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수석 소장님,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민생웃음연구소는 2주 만에 뵙습니다. 아니죠,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임세은입니다. 어제 뵀죠? 왜 한 달 있지? 이게 원래 격주인데 제가 지난주 저 대신에 이희성 변호사가 이제 나오셨죠. 그럼 채팅창에 출연했잖아. 그렇죠. 출연료 줘야 돼? 저 주시면 감사한데 약간 포션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채팅창에 있을 시간이 되면 출연하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 제가 또 그 약간 후진 양성 일환으로 제 잘 아는 샛별인 또 이희성 변호사님이 이런 좋은 방송에 출연하시는 것도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이희성 변호사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아내가 예쁘다고요? 우리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얘를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러니까 넷이나 낳냐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럼 우리 저출생에 이게 우리 여성들이 뭘 아내 사랑 캠페인 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 캠페인. 좀 가만히 있어. 좀 높으신 우리 임세훈 수석수장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잘 끼어드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차석 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2주 전 우리 임세훈 수석사님께서는 축구신동 또 키우는데 가셔서 못 오셨죠. 그러면서 방송신동 이희성 변호사를 보내서 우리 새날 애청자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빵 터져가지고. 아이 낸 이유가 뭐냐. 우리 부부가 힘들지만 근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 그렇게 변태처럼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흉내를 냈죠. 그래서 우리 애를 넷을 낳고 어떻게 보면 5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가능하실 수 있죠. 아내분이 또 나이가 어려요. 좋아요. 이희성 변호사 지금 귀가 간지럽겠다. 지금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슈퍼챗 쌀. 좀 이따가 이제 꿈수 청년 장학금 수십 대 사회도 보시거든요. 임세은 소장님 격려사, 이희성 변호사님 사회. 환상의 콤비입니다. 앉은 거는 저는 이제 행사 실무. 깍두기. 저는 늘 따까리. 길거리 적폐 세력. 그냥 선동하면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 거리에서 막 와 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가면 선동을 합니다. 거의 오늘 저녁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랑 똑같아요. 여의도에서 내수 활성화 한번 제대로 해야죠. 네, 청년들의 장학금도 드리고 임세훈 소장님 최측근 중에 오빠 사진관 김원재 사진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부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막 큰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처지가 상황에 맞게 조금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사진가라니까 앞으로 이제 꿈서 청년 장학생들한테 프로필 촬영권을 무상으로 기부하신대요. 임 소장님이 500만 원 기부한 거 보면서 각자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냥 고맙고 훈훈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들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뭉쳐있구나. 이번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할 줄 아는구나. 그 지금 막대기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뭐야 또 저거? 그 주진우 같은 놈들 보면 열받아가지고 제가 차에 갖고 다녀요. 근데 저거 약간 안마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거 테러 선동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의봉인데 옛날에 이제 민족지사 박기서 선생님이 안두희를 응징했던 우리 방송 출연하신 적 있어. 그분이 진짜요? 그때
그 안두희를 응징했던 게 정의봉입니다. 자, 한번 만져보자. 예. 근데 저거 만지면 정의로. 근데 아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근데 대나무예요, 대나무. 네, 대나무입니다. 약간 이거 안마용. 대나무가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텅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안마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제 주진우 같은 경우를 만나면 때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종류 폭력을 거부하잖아요. 다만 이제 제 마음 속에 응징을 다짐하는 용이고. 너무 쉽게. 내 이놈. 주진우 같은 놈. 자, 번우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코스피 3천 돌파. 와. 3년 5개월 만에. 아, 제가 진짜 정확히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는. 이재명 정부라는 걸 예측했으면 제가 그냥 증권사 안 때려치우고 계속 현업에 종사했다면 뭐 지금 주식 아쉬워. 갖고 있는 거 있어? 각 옛날에 산 거 같고죠.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 산 묻었던 거. 거? 그냥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쭉. 삼전? 그럼 블루칩들은 거의 갖고 있죠. 그렇구나. 예. 마이너스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그 탄핵 선고 전하고 대선 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라고 제가 엄청 이야기가 다녔습니다. 주식 잘 모르지만 여러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두 번의 변곡점에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이광수 복덕방 대표나 박시동 평론가님도 그렇고 임선 정작 그랬고 저는 안 사버린 거예요.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살 샀어야 줄을 몰라 돼요. 살 줄을. 그게 돈 못 버는 사람 특성이야. 아니 한토하고 토슨코는 깔아놨어요 혼자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 있잖아요. 네. 고발뉴스 그 기자님도 주식이 제가 오를 거라 얘기를 네. 했더니 아예 이거 까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요? 은행 가면 사요?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다르지 가면 않습니다. 사요. 근데 은행 가면 사요. 네, 안진걸 소장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사요? 뭘로 사요? 뭐 이렇게 그냥 앱 깔아. 몰라 그래서 다들. 그래서 전 늦었지만 오늘 내일 이제 틈틈이 쉴 때 ETF 이제 우리 국내 주가 연동 ETF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 투자자 대열에 동참하고 오케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욕했던 자들까지 싹 돌아서 가지고 가짜명 난리 났답니다. 이재명 매직. 예. 아니 안 소장님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소장이 사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동참해야죠. 투자자 하나라도 샀다고 더 얘기는 하지 마. 늘어나고. 샀다고 얘기는 하지 마. 댓글장에 TGK님께서 마트에서 사세요. 안 사장님? 네. 얘가 먼저 마트 하나 있는데 가면 ETF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이 그렇게 좀 보편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편하게. 자, 축하드리고 그 부분은 이따가 바로 뒤에 있는 시사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진걸 소장과 임세훈 소장의 수건 사업 하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 전국민. 30조 5천억 추경안 발표. 네. 야, 여기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공약 지키는 거죠. 하겠다고 하면 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 뭐 15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지만 이번에는 쿠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입금되는 건 똑같을 것 같고요. 입금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냥 상품권을 주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4개월짜리인 것 같고 4개월. 네. 4개월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거 한번 봅시다. 민생 회복 쿠폰 지원 방안 해가지고 이게 2번 나갑니다. 2번. 네. 1차, 2차.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나갈 게 1차 선지급금 1차인데 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거의 대다수는 15만 원이고요.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네. 어려운 분들은 저렇게 받으시는 거고 네. 두텁게. 2차 때 더 좋죠. 소득 상위 10%는 안 받고요. 네. 일반 국민 10만 원, 차상위 계층 10만 원, 기초수급자 10만 원 해서 합계로 하면 15, 25, 40, 50. 그러니까 나 이걸 그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다 주기는 줘. 근데 차등을 두고 줘.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 됐어요. 공약을 지킨 겁니다. 맞습니다. 2차 때는 못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지만 1, 2차 합쳐서 어쨌든 15만 원은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게 가구당이 아니라 인당입니다. 인당. 그래서 뭐 자녀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르신 계신 분들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이제 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위 10%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겠지 뭐 저 정도는. 근데 만약에 상위 10%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자녀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그 어린아이들은 15 똑같이 다 나갑니다. 이게 이제 네. 예를 들면 미래의 기본소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면요. 네. 차상위 계층은 4인 가족일 때 160만 원. 맞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되 이걸 차등을 둠으로써 사실 이제 저 비용 자체로는 한 13조 정도 들어요. 네. 이 비용 자체로는. 근데 왜 30조냐? 다른 것들이 있고 네. 건설 경기 부양도 있고 또 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빚 네.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네. 이렇게 포함하면은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국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답니다. 49%. 네.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뭐 미국 이런 데나 이런 데면 뭐 일본 아까 어제도 이야기하신 거 200%가 넘고 250 이상 되고요. 미국은 150 이상 되니까. 평균적으로 60% 미만이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보편적 차등 지원이거든요. 이게 보편 지원하고 차등 지원을 합친 건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차는 제가 100% 다 드렸잖아요. 25만 원씩. 2차는 기억하시면 소득 하위 88%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때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1차 때 방식을 쓰되 항상 지적하는 아니 서민이 더 어려운데 조금 더 줘야죠. 그 문제식을 역시 실용주의자이자 성과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했어요. 중앙정부는 25만 똑같이 주고 일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추가로 더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약간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방정부 피폐해졌는데 재정을 좀 떠넘기는 꼴이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이번에 책임을 지고 해버리는 거고 인구 소멸직에서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411만 명한테는요. 이 411만 명은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는 4인 가족으로 208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정말 개개인의 가정 특히 약자 서민 중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상위 10%만 15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2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때문에 이 정도면 4인 가구 100만 원이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엄청 크죠. 예, 한 달 반달치 월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일단 4달 안에 7월 달부터 4달 안인데 제 느낌으로는 4달로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안으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약간의 개선 여진이 있거든요. 추경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그냥 4달 그러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무조건 써라. 딱. 왜냐하면 연말에 또 쓸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는 7월 초중순에 지금 지급될 것 같고요. 빠르면요. 이제 2차도 이어서 바로 이제 지급되는데 정말 최고의 정책이다. 이걸로 단박에 지금 뭐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최소한 1,000만 명 안팎의 범빈곤층은 이걸로 정말 크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4인 가족 100만 원 일단 들어오니까요. 이제 좀 저소득층한테 크게 도움도 되겠지만 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거의 담비 같은 거죠. 엄청나죠. 근데 저는 오늘 동네마다 내수 확 삽니다. 예.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7년 동안 빚 못 갚은 분들 네. 한도가 있긴 해요. 네. 5천만 원까지 네.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 네. 야야 무슨 뭐를 해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갚은 사람은 뭐냐? 그 프레임을 항상 조중동류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7년 동안 빚을 못 갚았어.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됐어. 네. 그러면요 이직 여러분 한마디만 드릴게요. 반대하신 이직 여러분 아마 반대하신 이직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안 찍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뭐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인 거지. 로또가 되지 않는 한 이분들한테 다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세금까지 내게 된다면 국가한테 이익인 거예요. 근데 저 짝 사람들은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나 이거를 호도하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그동안 빚 안 갚았으면 다 갚아줬겠네 이러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빚을 모두 다 갚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이제 5천만 원 한도인 건데 그러니까 장기 연체 채권을 이걸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다 원금을 털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개인이 이제 무담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상환 능력이 상실됐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7년 동안 5천만 원도 못 갚을 정도로 삶이 어렵고 실제로 신용 불량까지 간 상태. 그런 상태임을 심사를 한 후에 이렇게 재기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야, 빚 못 갚았으니까 넌 도태돼하면 오히려 더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예방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일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다 놓는 게 그게 맞죠. 가장 비용 대비 맞습니다. 효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도 다 갚는 게 아니라 일단 채무의 80% 정도는 감면을 일단 한 다음에 이걸 10년간 일단 나머지는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조건 다 이거 채권을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또 하나는 부실하거나 폐업 때 했거나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제 뭐 채무 조정이 들어가거나 막 어떻게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새로 출발할 수 있게끔 출발 자금이라는 걸 지원해서 이분들이 다시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야 빚 다 갚아줄게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총각 1.4조 원 정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벌써부터 이제 시비 걸잖아요. 막 형평성 문제했다. 뭐를 해제하더라 그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자나 원금도 일부 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도저히 돈이 없어 못 갚는 상태인데 이제 NPL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못 갚고 부실 채권이 되면 그것을 제1금융권인데 제2금융권 대부분 채권회사에 그 NPL 회사에 팝니다. 근데 그 가격이 1%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진짜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은 이제 채권 추심 당하는 건데 그렇게 채권 추심 당해갖고 3만 원 그것만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구 막 몰아붙여서 채권 추심해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 그 3% 우리가 없애줄 테니까 재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자살이나 범죄나 야반도주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 경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복귀해가지고 내수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자체로도 범죄도 줄어들 거고 사회 공동체도 회복되고 내수도 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재개해서 결혼도 하고 얘도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실보다 득옷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잖아요. 그 이상도 안 해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게 16종 금액의 장기 연체 채권인데 왜 들어간 예산은 4천억밖에 안 되냐. 역시 NPL 올리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16조를 이제 3%나 5% 하면 한 8천억쯤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은행들도 자기들도 일부 냅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정부는 4천억만 내고 그렇게 해서 8천억 기금으로 그 16조라고 하는 정말 장기 부실 채권을 소각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여러분 113만 명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면 경제활동 거의 못하고 있거나 자살하거나 범죄하거나 야반도주하거나 노숙하거나 그렇게 내몰릴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못하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경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하면 그 일부 논란에 비해서 되게 훨씬 맞죠. 크다.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 경험 때문에 이게 좀 울컥했던 거예요. 이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에서도 했던 일부 주빌리은행 뭐 비슷한 네, 개념일 네, 텐데 네. 제가 한 16, 17년 전에 완전 사업 망해가지고 빚에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제3금융권까지 돈을 빌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갚을 여력이 아예 안 되니까 사실은 전화 없애고 숨어서 지내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돌아가지고 이 채권들이 이제 그 금융기관 등에서 팝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 싸게 맞아요. 파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300 받을 게 있는데 예. 뭐 중간에 몇 번은 갚았을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300, 400으로 늘어나 있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하는데 할인율이 계속 내려가죠. 여러분,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는 돈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원리금 할 때 그 이자가 높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런 리스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아. 그리고 나중에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채권이 남아있기는 해.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딱 오잖아요. 근데 내가 빌렸던 돈이 한 5배로 불어나 있어. 그걸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있잖아요. 그 채권을 사는 비용이야 지금 그게 사가지고 이제 국가가 그걸 하게 되면 싸죠. 싸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원금에 비하면 굉장히 싸요. 요거를 없애주는 걸 소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필연적으로 이 새 출발하는 새 정부에서는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이제 멍해가 돼가지고 그렇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도 이런 그 오래된 장기 연체 채권이 있게 되면은 새로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알바하기도 어렵고 이런 굴레가 계속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소각해줘야 일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돈 벌면 또 세금 내게 되고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맞습니다. 이런 기금이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조건 이걸 돈 갚아준다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사법제도로도 개인 파산회생, 법인 파산회생 다 도입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빚 못 갚는 사람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범죄로 내몰지 말고 심지어 개인 회생도 가보면요. 법인 회생 가보면 실제 본인이 진 빚이 뭐 10억이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10%에서 20%만 갚아라고 됩니다. 나머지 탕감해 줍니다. 이건 이미 사회 원리로 그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수 법원이 그 제도를 왜 해요? 아예 사람 죽거나 빚을 하나도 못 갚는 것보다는 10에서 20%라도 내고 나머지 탕감해 주고 매년 성실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실 이제 상환자들이 이제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만 명한테는 이자 지원 1%, 우대금 2.7% 이렇게 또 지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 내버린 분들이 조금 서운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 연대 원리로 그분들이 이렇게 대승적으로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죠. 예. 네. 지금 이런 상황들에 계시는 분들은요 파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요. 네. 파산하면 경제활동을 아예 못해요. 사실상 그렇죠. 못한다고 봐요. 못해요, 못해요. 네. 그나마 회생은 내가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그렇죠. 거고. 이제 경제활동하면서 3년에 걸쳐서 나눠 갚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지금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다 갚은다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갚으신 분들은 그나마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좀 나은 나자빠지는 거고. 상황이 되면 그런 분들이 사회로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면은 국민 모두 하기 좋은 거예요. 네. 내수도 막 잘 돌아오고. 예. 그러니까 다 갚으신 분들은 또 민생복지원금 사인가족 100만 원 지금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그 하위 90%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하고 또 물밀듯이 손님들은 올 거고 이걸로 좀 사회적 연대 원리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 이게 없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좀 확대하고 좀 이렇게 두텁게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네.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의 제도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너무 어려운 사람들 윤석열도 개인 새출발 워크아웃 기금에서 뭐 이런 거 해주고. 아니 그 포악한 윤석열도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금 8, 90%까지 탕감해 주는 걸 했습니다. 윤석열 때도 왜냐하면 그걸 보수형 경제 관료들도 이게 필요성이 있었다고 다 인정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지금까지 빚을 안 갖고 있다가 빚을 탕감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 만드는 건 좀 악의적인 거라고 보고요. 7년 사람은- 동안 못 갚은 돈이에요. 그런 7년 사람은 동안 없죠. 5천만 원. 그 네. 채권 추심 엄청나게 당하고 수모를 겪고 쫓기면서 야 이재명이 되면 비탕감해 줄 테니까 안 갚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아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7년인데, 여러분. 네. 7년이면 네. 코로나 없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7년을 잘 받은 게 이게 코로나 전후에서 생긴 빚입니다. 그때 특히 코로나 때는 정부가 문을 닫아야 생긴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탕감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요거 추심 당해 보면 있잖아요. 네.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전화 벨소리로 안 해놓은 지가 10몇 년 됐어요. 벨소리가 두려운 거야. 그럴 수 있죠. 항상 무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종의 인생의 트라우마로 예. 남고요.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거친 대상이 그냥 뭐 말 올리지도 않는 정도 수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거칠게 몰아붙이는데 정말 죽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야,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이렇게 신속하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2주 만에 예. 공약 지켰다. 예. 하나씩 다 지키고 있습니다. 공약을 다 지키고 계세요 지금.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임세현 소장 특화된 주제인데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아, 해. 우리 언니. 예, 지금 빙의 돼가지고 김건희가 감옥 들어가야 끝날 것 같은 운명 네. 공동체. 그렇죠. 감옥 가도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우리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 주된 논란 이슈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김건희 특검이 물론 그 내용이 원래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종점 바꾼 거, 공응지급 의혹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묶어서 이제 언론식 표현하면 종조준, 딱 종조준한다 네. 이건데 여기 보면 보도에 원희룡을 조사할 가능성이 아니라 되게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해야 됩니다. 되겠죠. 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금 저게
뭐냐면 공공지구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양평 군수와 여주지청장 윤석열과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건데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의혹이 뭐냐면 양평군이 LH 임대주택 사업을 무산시켜 그리고 ESIND의 한신 U+ 개발을 허가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농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줘서 형질 변경해 준 네.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평군이 실시인가 기한을 소급 적용하는 특혜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저기서 ESIND가 번 돈 개발 부담금은 영원. 이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들여다 볼 거다 이런 거잖아요. 야 감회가 새로우시겠어 두 분? 아, 여기는 이제 오신- 최은순 씨가 깊숙이 그렇죠. 당연히 이제 관여가 되어 있고요. 저희 민생경제연수가 총력에서 고발한 것들인데요. 그때 농지법 위반, 그러니까 농지 투기까지 해서 한 5번을 계속 고발한 건데 드디어 이제 성과가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경찰이 수사하다가 다시 예, 예. 최은순을 유죄 취지로 송치했잖아요 검찰에 농지 투기 혐의로. 그거에서 이제 개발 부담금 18억을 내야 되는데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순과 김성교의 저는 100% 비리라고 확신합니다. 제 국민의 네.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예, 김성교. 그래서 제가 경찰 무혐의하니까 또 고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수사 검찰이 경기 남부청이 재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또 그리 들이닥친 거죠. 다 이제 넘기세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건 자를 이첩받고 그다음에 거기 수사하는 자 중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훨씬 힘이 세지는 거죠. 전문가도 데리고 가고 기존 수사 결과도 이첩받고 그리고 그 배후에 김성근 온희룡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이제 수사하겠다는 거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감회도 새롭고요. 예. 요거 되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첫 번째는요. 3년 전 대선 때 강득구 의원. 아, 그분 혼자 팠던 사건이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최재관 위원장, 예, 예, 예. 여현정 의원, 네. 그다음에 안진걸, 임세은 그 많아. 우리 기자회견을 몇 번 한 것 진짜 같으세요? 한 수십 번, 20. 강득구, 최영 군의원이 2명 있어요. 제명까지 당했던 여현정, 최영보. 그다음에 최재관 위원장, 김성규한테 계속 아깝게 떨어지는.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 그다음에 임세은, 안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이씨. 기자회견만 한 3, 40번 한 것 같은데. 우리 현장 귀염둥이들. 가서도 했고, 우리 현장 귀염둥이들. 가서도. 네. 기염둥이들. 자, 요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공공지구 사건 창피합니다. 개발 비리예요. 개발 비리. 그때 네. ESIND 최은순 김건희 엄마 회사가 100억 정도 벌었는데 네. 부과금 영원 영원. 모든 혜택 봐주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 김성규한테 그랬다며 우리 김 의원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술 사줬다 그랬잖아요. 장모님 건도 뭐 처리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네. 얘기도 했다고. 그다음에 그러죠. 이제 더 큰 네. 사건이죠.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정점을 바꿔버리는 김건희네 땅 주변으로 정점을 바꿔버리는 네. 사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도로도 내 땅으로 휘게하고 주가도 내 맘대로 휘게하고 주가가 안 되면 그냥 순방 가버립니다. 주가가 이렇게도 안 오르네. 야 순방 가가지고 올려버리자. 이딴 짓을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문제가 이게 저 도로가 왜 만들어졌냐의 기본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다 무시한 게 실제로 저렇게 가다 보면은 길이도 길어지고 이 교통량이 분산된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평 두물머리에 딱 그 도로가 맨날 주말마다 너무 붐벼서 그렇죠. 양평에 계신 분들이 입법목도. 예, 수도권을 가려고 하면 막 병원 가려고 이러고 하면 네. 이 2차선 도로 때문에 꼼짝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걸 해소하는 효과와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도로 흐름이 좋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예타에서 통과가 안 돼요. 1을 못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해서 계속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오래된 수건이다 보니까 이 예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정성적 평가로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KDI에서 조사를 해놨는데 비용 분석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쪽에 하남 쪽에 이제 신도시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정성적 평가를 해서 그렇죠. 겨우 맞춰놓은 거예요. 올리기도 힘들어요 이거를. 그런데 반박이 전혀 불가한 이 KDI 예타를 느닷없이 인수위에 그것도 무슨 어디 업체인지도 모르는 두 군데 사설업체 용역업체 가서 2주 만에 획가닥 바꾸는 일을 발생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휘지 않았다 해도. 저 지도에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나중에 저 양평 JCT에서 강원도 쪽까지 가는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죠. 예, 원래는 예. 저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까지 연결돼 가지고 네. 강원도민들까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서울이 훨씬 빨리 올 수가 싹 있게 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죠. 밑으로 양평 JCT라고 강상면 쪽으로 가면 네. 삥 돌아가게 삥 돌죠. 되는. 네. 네. 근데 열받는 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윤석열이 정권을 잡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거 네. 인수위 그 인수위가 인수위 때. 만들어지자마자 하자마자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인준안 제출한 게 원희룡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자기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들을 차관을 차관. 꼽습니다. 네. 국토부 1, 2차관이 국토부. 돼버려요. 네. 1차관. 그러다가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제 네. 정권 들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백지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없던 걸로 해 그러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맞죠. 저 원희룡이가 네.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했던 아니 천하의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 돼서 문제 그러니까요. 제기했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그때 정말 천하의 개 또라이짓을 했잖아. 갑자기 그 회의 도중에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당정 회의를 합니다. 긴급 서울 양평 고속도로 큰 비리가 되니까. 근데 국민의 의원들이 있는데 원희룡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 받느라고 정신없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국민의 의원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의원들이 병풍 세워놓고 회의에서 말도 안 했는데 그 노란 그 쪽지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라고 들은 거야. 메모를 한 거죠. 메모를 이거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도 놀래. 전화 하라고 받았어요. 네, 전화 받은 것까지 확인해요. 예. 예예예 이렇게 받더래요. 메모를 하더래 막. 김건희하면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거야. 야 걸렸다. 야 백지해버려. 야야 일단은 그 멈춰봐. 좀 조용할 멈춰봐. 때까지 가만히 넣어둬. 이거 난 분명히 김건희 생각이라고 봐요. 네가 야 일단 캄다운 그 시켜봐. 원희룡이는 나중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동원이 돼요. 원희룡이가 딱 보증서는 도구네 도구. 행사 MOU를 하잖아요. 미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연동되는 게 그렇게 난리가 나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양평으로 막 기자회견하고 원희룡 너 끝장토로 하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우크라이나 가버립니다. 1타 강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1타 왜 우크라이나 가냐? 강사하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내가 뒤집어졌는데도 우크라이나 가서 김건희 주가 조작을 도와줘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먼저 차관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이가 가서 야 이거 개발하려나 보다. 네. 우크라이나 개발에 삼부토건 들어가나 보다. 주가 빵 올려가지고 네. 아우 나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많이 해먹은 거 같아. 그때 당시 기자들이 어디 가냐. 지금 이 난리인데 국내 현안도 많은데 우크라이나 그 무슨 국방장관도 왜 가냐. 그러니까 전후 재건 때문에 간다고. 아니 전쟁 중인데 뭘 전후 재건이야. 그러니까요. 전쟁 아직도 안 중인데. 끝났어. 완전히 연동돼.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짜 대규모 비리입니다. 그리고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한 그러니까 거. 진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본인이 1타 강사라고 동영상 강의 하나 찍고 갑니다. 근데 다 틀린 다 말이야. 틀렸어요. 네. 원희룡이는 사실 김건희 국정농단의 굉장히 중요한 공범이에요. 네. 네. 반드시 구속시켜야 돼요. 나 진짜 맞습니다. 저 죄를 보고 있으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인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잖아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 예. 앞에 토론한 상대가 없는데 현근대. 막 쇼화했던 거 기억나요? 현근당한테 막 소리 현근택이랑. 지르다가 현근대 변호사가 MC가 잠깐 나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근데 빈 곳에다가 막 사태음 소리를 지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할 때예요. 강득권이 막 저희가 이제 막 폭로해갖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이재명 나와 나랑 붙어. 뭘 붙어?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야 있어? 나랑 붙어. 한 줌도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특검이 원희룡을 수사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원희룡 입장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이라서 몰라 탈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좀 원희룡은 지금 실형을 살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요새 좀 자취를 감췄고요. 원희룡이 알았다는 저희가 이제 정황적 증거가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 뭐 감사 검사했는데 그 나와 있었던 보고서를요 은폐하고 삭제했습니다. 그거 걸렸죠. 예, 그걸 딱 걸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예. 예. 4일 만에 그 종점 변경을 시도한 문서만 딱 삭제를 하고 그것만. 그걸 국회하고 언론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다 들켰잖아요. 이제. 다 들켜버린 들켰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 4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 이 문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4일 만에 그거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킬레스건이구나.
애들이 실제로 그때 시도했는데 요건 국민들이 알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문서를 삭제하고 공개했는데 예. 우리 그 삭제한 민주당의 것도 우리 걸렸죠. 허영 의원님, 박상희 의원님, 그 당시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한준호 의원이 네 분이 진짜 꼼꼼하게 그걸 밝혀낸 거죠. 이상하다 장수가 하나 안 맞네 하면서 밝혀내가지고 예. 저는 이 연희룡 장관도 비화폰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따까리였지. 네. 검찰총장한테도 줬는데 원희룡한테 안 줬을 리가 없죠. 김건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사실상의 따까리짓 하는데 이제 결국은 공범이거나 종범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희룡이가 그다음에 얼마나 어설프냐면요. 그 백제한 날 갑자기 기자들한테 거기 가보지도 않은 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조상이고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그럽니다. 비탈이고. 우리 갔습니다. 임선정 씨 여러 번 갔잖아요. 거기 흑염소 아닙니다. 있고. 흑염소랑 공작새 비탈도 아니고 있고. 평평한 데서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농사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닭도 설치해놓고 있었어. 잘 해놨어요. 그 예. 선산과 조상면은 개조심도 먼 있었어. 뒤에 있었다. 아주 뒤에 호화롭게 그러니까 따로 조성돼 있습니다. 원희룡 지금 개쫄리겠어요. 네. 그 언론이 저런 헤드라인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타이틀인데요. 어저께 장성철 씨 아시죠? 야, 평택항 김건희 밀수 의혹을 네. 물론 이제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고 찌라시일 수도 있지만 이상한 것을 들고 오다 걸렸다 이건데 다시 말하면요. 이거랑 관련된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뭐냐면 서프라이즈 FNT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네. 어떤 회사냐면 평택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야. 선라이즈 FNT.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업체인데 이게 김건희 최은순과 관련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시작할 때 바로 폐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 이게 이제 선라이즈 FNT랑 관련이 네, 있는 네, 건데 네.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쌍둥이처럼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약. 인천세관. 인천세관 마약 사건이랑. 예. 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김건희의 뭐 비리 이야기하면 양평 고속도로 들어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농수산물 가공업체라고 하면 가공하려면 수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농산물. 대충 이야기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 수입한 농수산물 속에 뭘 끼워왔다는 거잖아요. 네. 뭘 꼈을까? 금속은 아닐 것 고가에 같은데요. 뭐를 끼워왔다는 거죠. 금속은 이미 그 농수산물 들어올 때 이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걸 다 검색이 그렇죠, 되기 검색이 때문에 네. 금속 같은 건 끼워올 수가 없고 돈 같은 것도 뭐 달러 같은 것도 그렇게 반입이 안 될 테고. 그럼 뭘까? 배추사에 끼어있냐 마늘사에 끼어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송 보면. 네. 그럼 배추나 마늘 사이에 이렇게 살짝 금속검색도 안 걸릴 만한 것은 같은 어떤 뭔가 먹어도 그 되는 것들이 풀 아닐까요? 종류죠, 풀 종류. 아니 혹시 먹어도 되는 것들이 대마초일 수도 아닐까 있고. 싶은데요. 혹시 저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씨가 했던 사카린 밀수 이런 거야? 참아 그 사카린은 배추하고 마늘에다 사카린 쳐불면 사카린은 녹아버리니까. 그렇게 확실한 건 양은 많지 않은데 고가여야 돼. 양이 많지 않은데 고가가 뭐가 아, 있지? 뭐가 있을까? 다이아몬드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검색에 걸릴 것 같고 뭘까? 나는. 그리고 하나 더 있대. 인천 건도 있고 네, 평택 건도 있고 네, 이게 또 별개의 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집안인 거죠? 아, 난 무슨 뭐 마피아야? 이 집안? 마피아예요? 아니 실제로 김건희 씨 남동생인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또 뭐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가 있고 네. 동생이 동생이 있고 있고. 오빠는 그 온요양원 그 아, 대표하고 그렇죠. 있고 김진우. 고발당했죠. 네. 온유양의 노인 학대 사건으로. 네, 고발당- 동생은 또 말레이시아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뭘까?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범죄자들이라는 의혹이 있면 ESIND도 은순이 앤드 도터, 은순이가 그 딸들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는 은순이가 이제 그 ESIND 보면 ESIND가 최은순, 김건희, 김진우 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이사예요. 가족회사예요. ESIND는 정확하게는 은순, 그러니까 ES가 은순 인더스트리 앤 도메스틱 뭐 이런 거.
역시 좀 더 배우신 분. 야. 경제학과입니다. 디벨롭먼트라는 해석도 있어요. 디벨로프도 있고 뭐 예, 도메스틱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사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최종 목표는 재벌이다.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표면적 재산만 70억 정도 되고 현찰만 60억이라는 건 몇 년 전 이야기야. 몇 년 전. 근데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ESIND 등을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네. 어떤 정권이었으면은 인천 세관으로 마약 들어오다 걸렸는데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인천 세관으로 한번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평택항, 인천항 이런 데가 외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평택항이나 인천항은 서해를 하고 중국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험한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의혹이에요. 네. 근데 평상시 때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직구석이 아니면 이렇게 의혹 제기를 안 하는데 충분히 하고도 남을 집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의혹이라는 게. 그 무속과 주술, 사이비 무속과 사이비 주술도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있어서 탐욕도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약을 손댔을까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음습한 이 범죄 패밀리들이 아닌가 감히. 정말 고속도로 희귀하려고 했던 어디까지야. 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이 최은순, 김건희가 주식 그냥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로 23억 자기들끼리 엄마끼리 주고받고 해서 23억 번 거는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건 에피타이저도 아니고 그냥 너무 귀여운 수준이에요. 너무 귀여운 그렇죠. 수준이었어요. 그냥 발톱에 때만한 수준이었던 거고 이거보다 더 막 많은 거 너무 사악한 아니, 거 막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윤석열이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23억을 번 거 아닙니까? 그 즈음에서 그 전후에서. 그런데 중앙지검장 내니까 코바나 컨텐츠에서 막 협찬이 막 쏟아지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이 해먹어야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맘먹었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런 추정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아마 특검 수사가 될 거예요. 네. 특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그게 있거든. 수사 중 발견된 사. 그러면 이제 인천 공항 마약 예. 사건하고 이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네. 난 도대체 뭐가 나올지. 왜냐하면 자기 그 뭐 후원 업체 뭐 21g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곳에서 다 해먹었다는 의혹이잖아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도 맞습니다. 김건희 수익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들킬까봐 영구집권을 깼은. 그래서 이제 이게 들켰고 성공을 하지 못했고 지금 본인들의 앞날이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스스로 예측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네. 그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과호흡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우울증도 진짜인지는 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죠. 그 굉장히 우울하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놨는데 못 쓸 걸 생각하면요. 그렇지, 자다가도 벌떡 우울할 일어나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거하고 우울증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울은 늘 느끼는 건데 우울증은 이제 그것이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뭐 겪고 계신 분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김건희가 우울할 거는 같아요. 근데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상급병원에서 입원하려면 엄청 줄 서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울증은 꾀병일 가능성이 있고 뭔가 압력과 청탁을 해서 지금 현대아산병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지면 여러분 놀라 자빠지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네, 거다. 이거 보고요. 네. 어제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최재형 목사가 쪼매난 파우치라고 불렸던 디올백을 김건희한테 갖다 주면서 청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받았잖아요. 이게 까발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과 김건희 측의 답은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해서 이거를 지금 임기가 아니라 탄핵당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목록에 그 디올백이 없는 거야. 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저거는 뇌물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건이 된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디올백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했거든요. 처음에는 돌려주려고 했다. 그래서 비서한테 시켰다. 근데 그걸 까먹었다라고 했다가 또 다음번에는 이게 선물 보관 창고에 넣어놨다. 거예요.
선물 반환 네, 창고. 선물 반환 창고. 근데 반환을 하려면 선물을 왜 받아요?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선물 반환 창고에 나왔다고 했다. 근데 선물 반환 창고는 야당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건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국가 기록물이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서 받아서 그런 거다. 근데 보통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받아서 국가 기록물이 되려면 그분들이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났던 G7의 거의 정상들 중에 한 분이거나 거기 계신 배우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의미 있게 뭐 자기네 나라 전통 뭐 이런 걸 주신 게 국가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을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국가 기록물이 됩니까?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심지어 기록물로도 이관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죠. 이명수 기자랑 저랑 추정한 건데 바꾼 거다. 그냥 바꾼 거다. 네, 바꾼 거다. 다른 걸로 뭐 신발로 바꿨든지. 안 되는 건가 뭐. 네. 아이 사람이 그 신발 두 채를 어떻게 바꿔? 야야 건이 너 내가 그냥 받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신발이 더 이뻐. 백 별로더라고. 야 근데 진짜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어요. 아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조그만 파우치 저 300만 원짜리지만 네, 300. 건진법사 쪽 통일교 쪽으로 받은 거는 1,000만 원짜리가 백이 2개야. 1,000만 1,000만 넘는 거 2개에 목걸이 6,000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야 근데 그거 왜 바꿨냐 신발로 어? 그것도 백은 너무 티나지 않아. 신발이 티가 안 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건진이 잃어버렸다는 샤넬백 다 이러면 없대잖아.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그거 다 합치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도 넘어. 와. 우리 민석이 형 그런 거 좀 주웠으면 재산 좀 올라갔을 텐데 세상 말이에요. 어떻게 산 거야? 그러게 이욕도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건진이 흘린 거만 합쳐도 김민석 주진호 아들은 20살인데 벌써 8억 가까이 가 있는데. 네. 전 20살 때 돈 7만 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자는 얘들은 7억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미친 것 같아. 예전에 박정희 때 정도 같으면 저런 것들을 그냥 비밀로 숨겼을 거야. 네. 민주화 돼서 지금 수십 년 지났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건데 아까 좀 전에 평택함 밀수 의혹 사건. 밀수를 왜 밀수 의혹 사건. 아니 이게 대통령 가족이 이런 게 연루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숨기려고 결국은 영구집권 노렸던 거 아니에요. 마피아도 아니고 진짜. 이게 미치지 않고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와 아니 정신병자도 넘어선 것 같아요. 돈과 저는. 권력이 미쳐버린 사람들. 그냥 미쳐버린 거지. 돈과 권력과 추술에 미쳐버린 사람들. 나는 이 집단들은요 정말 돈 버는 일이라면 어디 지나가는 사람 가다가 잡아다 장기도 파서 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 거예요. 뇌물 요새는. 사건의 특성이 뭐냐면 네. 밖으로 드러난 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여서 그 당시는 이 말이 혹시 본질에 넘어설까봐 이야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 갔더니 이제 수영장이 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제가 가장 강아지나 뭐 고양이 수영장이 가장 상식선에 맞다라고 말씀 그때까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실제로 그 용산의 마당과 이런 쪽에 마리화나를 심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화나는 성장하려면 빛도 많이 필요하지만 물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한대요. 마리아나 안 펴봤지? 저 담배도 안 펴봤습니다. 안 펴봤지? 안 펴봤죠. 나도 안 펴봤어. 네. 어떻게 펴봐. 구할 줄도 모르겠는데. 심하다 진짜. 이런 말이 들릴 정도였어요. 마리화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파면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 덮고 수영장처럼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아지 수영장이 제일 상식적이다. 그 병실에서 지금 담배 피고 있을 그분께 담배 끊으시라는 말씀드리고 네. 출석 준비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름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보름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니, 게 본인이 의사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 조사 받겠다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쥐가 근데 뭔데? 근데 특검 보사 받겠다 해놓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 버리니까 이제 꾀병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저 특검 이번 특검법은요 출범하는 시기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너무 잘했죠. 조은석 특검이 아주 정광석화처럼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감옥에 갇혀야 임세은의 김건희 코스프레는 끝납니다. 제가 무슨 업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 언니랑 무슨 업보가 있는지 맨날 통화도 하고
그저 카톡 보내고. 한동훈 빙의했던 거 우리 저 네. 그 조회수 엄청 나왔던 거 있잖아. 예. 옛날에 이거, 잠깐 이거. 하고 방송 끝내자. 이제 아니 이거 해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갑자기 왜 저래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한동훈 내막 내던데 아니, 사석에서. 오동현 앉은 걸 이번에 또 이 기자회견 정말 중요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거 피의자 2022년 10월에 이재명을 피의자로 해놓고 친놈들이죠.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이재명- 이재명을 이렇게 예. 아예 처음부터 목적하고 이렇게 한 거다. 아니 무슨 정영학하고 유동규 내연녀를 수사하는데 갑자기 피의자 이재명으로 해놓고 압수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김용이 무조건 돈을 받은 거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도 돈 받은 증거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재명하고 김용 무조건 유죄인 거야 애들은 뭐놓고 이미. 아무나 막 압수하는데도 다 그냥 피의자 이재명인 거야. 처음부터 마무리합시다. 죽이려고. 마무리. 요걸 이분들이 마무리하래요. 폭로를 했잖아요. 마무리하래. 예. 어제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 병실 상황에 어제 설명 많이 잠깐만 했어. 병실 상황에 지금 둘이 병실에 있어. 김건희 누워 있는데 한동훈이 면회를 왔어.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재연해 보고 자 그거 뭐 있잖아 그거 지금 평택항으로고 뭐 이렇게 밀수하다 걸렸어? 아 걔도 걸렸어? 아저 동훈이 새끼 같다 저거. 내가 제일 수상했어. 제가 마약과에 전쟁한다 그랬잖아. 아하. 그거 나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해줘. 이게 제가 누님한테 마약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또 뒤집으시는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형님 누님한테 마약만은 안 된다고 마약은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네. 형님이 마약까지 전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참 더 조심했어야죠. 원래 잠깐만. 마약. 원래 저 새끼가 마약과의 전쟁한 게 너가 너 루트 확보해 주려고 그런 거야. 제대로 좀 했어야지. 왜 케어문 실패해가지고 자 말이야. 여기까지 가자. 가자. 새 시대 가자. 네, 빨리 다 지금 흉내낸 사람들 다 감옥 가셔야 됩니다. 국민통합으로 감옥! 가자. 네. 감옥 가! 자 분노의 질주님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시사로 가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뭐야.